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수부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 녹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시간으로요. 그 대손 판정 및 보조채무 이행 관련해서 하겠는데, 대손 판정은 말 그대로 그 부실난 채권을 농심부한테 이제 청구하는 행위죠. 그 서류를 꾸며가지고 농심부에 올리면 농심부가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인정이냐 부인정이냐 판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정이다 하면 이제 그 합당한 금액만큼 금융기관에 돈을 주는 행위를 보증채무 이행이라고 하거든요. 우선 이건 목차니까 대손 판정 의의 및 절차, 면책 기준 운영, 대손 판정 신청, 요건 기한 제출 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재심 신청, 보증채무 이행 이렇게 목차가 있고요. 먼저 대손 판정 의의 및 절차, 의의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인지, 이행한다면 얼마를 이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말합니다. 업무 절차는 먼저 대손 판정 신청을 하면 그 센터에서 대손 판정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정인 경우하고 부인정인 경우가 나눠지는데, 인정이 되면은 바로 대손 판정 결과 통지서가 옵니다. 인정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인정 금액과 이렇게 이자랑 싹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 통지서를, 대손 판정 결과 통지서를 받고 그 농심보 사이트에서 이제 그 센터에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행일 날 그 금융기관의 계좌로 돈이 입금이 됩니다. 만약 불인정인 경우에는 이제 불인정 판정 결과 통지서가 와요. 그때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이거 좀 부당하다 하면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 판정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돼요. 뒤에 설명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재심 신청을 하면 그 원심은 그 관할 보증센터에서 심사를 해요. 근데 재심은 그 센터에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서울 본부, 농심부 본부로 올라가거든요. 농심부 본부에서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재심 그 심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원심이 이제 인정인지 불인정인지 이렇게 거기 보면 한번 불인정된 거는 그 불인정할 때 센터 직원들도 웬만하면 불인정을 안 내리려고 해요. 다 인정으로 내리려고 하지. 불인정 내리면 또 금융기관 직원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알거든요. 좀 협조 좀 잘해주면 센터에서도 웬만하면 불인정 안 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불인정 내릴 때 센터에서 심사자가 객관적으로 막 심사하는 건 아니고 본부에 다 이제 문의를 해보고 이거 방법이 없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재심 사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재심을 올려도 본부에서는 불인정 때리기 전에 한번 문의가 왔으니까 거의 본보고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 재심을 하고 또 불인정을 맞잖아요. 그럼 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계속 진행은 되거든요. 근데 소송 가가지고 또 뒤집히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면 이제 소송까지 가는 거죠. 재심까지 불인정을 받고 이제 소송으로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불인정이 맞으면은 이제 전액 불인정도 있고 일부 불인정도 있어요. 거의 이제 일부 불인정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일부 불인정 맞은 만큼 센터에서 보증 해지를 해버립니다. 면책 기준의 운영. 해가지고 채권자가 신용보증 업무 수탁자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보증 약관상의 면책사항이나 업무위탁 계약서상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기관이 책임을 면하는 근거, 범위 및 운용 방법을 정한 기준을 말함. 이게 면책 기준이 아마 99년 6월 21일 날 생겼는가 봐요. 그 이전에는 면책 기준이 없었는가 봐요. 아마 센터에서. 그래가지고 면책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한 2, 30년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면책 기준의 종류가 이제 최근에 또 개정이 됐어요. 이게 계속 개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완화로 이렇게 개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됐어요. 시설자금 쪽에서. 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업무 위탁 계약서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 업무 위탁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증센 농심부하고 조합하고 이렇게 계약서 작성하는 게 다 있어요. 그 업무에 대해서 이만큼 이임을 준다 이런 계약서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탁 업무 범위 규정, 그 보증 신청, 결정, 실행, 사후 관리 등. 그리고 수탁 기간의 의무 규정, 이건 농심부 센터의 규정이죠. 법령 재규정 업무 방법, 기타 지시 사항 등 준수. 뭐 제9조 면책 해가지고 있는데 제2조, 제3조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보증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허 해가지고 있는데 저희 신용보증 약관에 보시면 이 신용보증 약관이 우리 여신 할 때 여신거래 약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심보도 신용보증 약관이라고 있어요. 그 업무방법서나 이런 데 싹 나와 있거든요. 2조부터 13조까지는 협력관계 의무 및 제한사항, 조건 변경, 통지 의무 시행자, 권리보존 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14조부터 15조가 면책하고 면책 범위가 나와 있는데 14조가 의무 및 제한사항에 대한 면책사항 명기가 되어 있고요. 15조는 면책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통지하는 신용보증 면책 기준에 의해서 면책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서 그 14조 면책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센터에서 부인정할 때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 약관에 신용보증 약관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1번 신용보증서 앞면의 기재 내용 및 특약 사항을 위배한 경우. 신용보증서 앞면 그 보증서 앞면에 이제 운전자금으로 신청을 해놓고 시설자금으로 해놓고 운전자금 기표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원래 시설자금이면 시설 공예자한테 입금하잖아요. 근데 시설자금, 운전자금 구분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르니까 운전자금처럼 그냥 채무자 통장에 다 입금해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수협은행 은행 쪽에서 불인정을 하나 맞았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특약사항 200. 특약사항이랑 그 보증서 보시면 그 아래 네모칸 크게 돼 있잖아요. 운전자금은 다 생략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시설자금인 경우에는 그 문구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선박 구입자금이라 하면 당해 선박에 대해서 1순위 근저당 취득하고 그 담보여력 산출해서 담보여력만큼 보증해지하라. 이 문구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을 꼭 그대로 이행하셔야 돼요. 그 조건을 이행 안 하시면 그거에 대한 불인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의 그런 사례는 없긴 하는데. 그리고 2번이 신용보증서 발급적 보증부채무 실행. 이게 지금은 전산화 돼가지고 없을 거예요. 이거는. 보증서 없으면 대출 안 되잖아요. 지금 다 담보 입력해야지만 대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3번은 신용보증관계 효력 위반. 이거는 아마 그 신용보증서가 보증서로 발급일로부터 60일 안에 기표를 하셔야 될 거예요. 60일 안에 기표를 안 하면 그 보증서 효력이 상실해 버립니다. 네. 그리고 신용보증 조건 변경 위반. 뭐 특약 조건이나 뭐 기한 연장할 때 신용보증 조건 변경 요청하잖아요. 네. 기한은 연장에다가 아니면 특약 사항이 뭐 선박 교체나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특약 사항 변경 요청할 때 하는 거고. 그 조건 변경 승인서는 효력이 30일 있습니다. 30일. 승인서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안에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5번 통지 의무 위반으로 채권 보전의 장애 초래. 그 제가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원금이 연체되면 1개월 안에 통지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자는 3개월. 그리고 신용관리 대상은 20일. 이게 이제 주요 툴로 이야기했는데 이 통지기한을 꼭 지키셔야 돼요.
그걸 안 지키고 넘기고 하다가 해가지고 이제 채무자가 재산 도피가 중간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과실이 금융기관에 있는지 아니면 규정대로 했는지 규정대로 해가지고 재산 도피가 이루어졌다가는 며칠 안 때려요. 근데 규정대로 안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재산가액만큼 해소 못한 가액, 그 재산으로 해소 못한 가액만큼 불인정이 나옵니다. 이게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특히 조합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이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좀만 기다려달라 했는데 그 재산 도피로 올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꼭 그 날짜 준수해가지고 꼭 기한 내에 채권보전 조치 하셔야 됩니다. 6번 보증부 채무의 권리보전 및 담보대위 위반. 이거는 이제 채권보전 조치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를 나타나고, 그거 채권보전 조치, 채권보전 소홀로 인한 부당성 행사 장애. 가끔씩 그 채권보전 소홀 이 부분이 이제 기한을 못 지켜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뭐랄까? 관리기관 명의로 넣어야 되는데, 금융기관 명의로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면책 안 때리긴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명의를 변경해 주던가, 아니면은 이제 추후 사후 관리를 해주겠다. 확약서를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금융기관 명의로 하면은 그 금융기관은 뭐 통지가 다 가고 나중에 경매 배당금이 있을 때도 금융기관에서 수령해야 되거든요. 그 농심부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는 그 법무사한테 말하면 잘 하니까 그럴 일은 없겠는데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7번은 보증부 채무 실행제한 위반. 실행제한이라는 거는 보증서가 발급되고 나서 보증서를 이제 대출을 실행하잖아요. 그때 보증서 실행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보증서가 발급받을 때도 그 위탁 같은 경우에는 신용조사를 하잖아요. 그때도 연체의무 확인 서류 확인하고, 보증서 발급이라고 대출 실행 날이 틀린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보증서 발급하고 60일 안에만 대출 기피하면 되니까. 틀린 경우에는 그 대출 실행할 때도 연체의무 확인 서류 첨부 시켜놔야 됩니다. 그게 말 그대로 연체가 있는데 대출을 실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증서는 10일 전에 발급됐어. 이해되시죠? 그게 보증서 발급 날짜하고 대출 실행 날짜가 틀려. 그러면 양쪽 다 연체의무 확인 서류를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행 제한할 때 그 기성고 대출 하시는 경우도 있죠. 시설자금. 기성고 대출하면 실행을 여러 번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행할 때마다 연체의무 확인 서류 다 첨부해놨어요. 연체의무 확인 서류, 신용관리 대상 등재의무 이거 꼭 첨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분할 실행할 때도. 그리고 8번 변제 충당 위반. 변제 충당 위반은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농심보로 해가지고 특약으로 담보권을 회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먼저 금융기관이 1순위로 보증해지한 만큼 정리를 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농심보센터하고 금융기관하고 보증 비율도 이렇게 안분해서 나눠 가져야 되는데, 가끔씩 금융기관 나머지 신용채권까지 싹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인정 사유는 아니고 농심보에서 나머지 그 신용채권 해소하는 거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와가지고 돌려주면 돼요. 불인정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일부 불인정이나 이런 걸 맞으면은 농심보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아요. 근데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그 많은 채권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트를 하거든요. 이제 추출을 해요. 어떤 채권만 보냐면 일부 불인정 맞은 채권. 그리고 대손 판정을 한번 넣고 반송된 이력이 있는 애들. 그 반송한 이력은 말 그대로 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반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감사원 애들이 잘 보고. 그리고 대손 판정 신청 기한을 넘어서 신청하는 장기간 연체 채권으로 보유하다가 나중에 대판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사원 애들이 추천해서 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센터에서 심사를 할 때 좀 꼼꼼히 봅니다. 일반 그 서류보다는 더 꼼꼼히, 왜 감사원 감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그냥 제가 실대로 대비를 했고, 그리고 네, 7번 보증채무 실행 제한 위반 이거 했고요. 8번도 했고, 9번 채권 보존 조치 소홀로 구상권 행사에 장려가 초래된다. 기한 내에 꼭 채권 보존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손 판정 신청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이거는 이제 불인정은 아니고요. 대손 판정 신청 기한을 경과해서 신청을 하면 그 이자에 대해서 못 받습니다. 이자. 그러니까 뭐 불인정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간 경과돼가지고 신청하면 감사원관사 애들이 볼 수도 있겠죠. 추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1번 기한 내 보증부 채무 이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 11번은 없습니다. 다 이행을 이제 판정이 나오고 14일 안에 이제 보증부 채무 이행을 하는데 그 청구 다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돈 받아오려고 해요. 그걸 안 하는 행위는 12번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12번 기타 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증부 채무의 해소에 지장을 초래할 때, 네, 이때도 문제고요. 우선 면책 기준 재개정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아마 1999년 6월 20일 이전에는 면책 기준이 없었나 봐요. 그 이후에 이제 면책 기준이 생겼고요. 아마 그 이전 보증서는 면책이 없을 거예요. 이 신용보증 계약서, 신용보증 규정, 대손 판정 업무 규정 등이 99년 6월 20일 날 생겼고요. 그리고 99년 6월 21일 이후부터 약관 및 면책 기준 제정. 그리고 2001년 4월 9일. 2001년 4월 9일이 농신보센터가 농신보 기금은 계속 있었는데 센터가 설립한 건 2001년 4월 9일 날 설립됐어요. 그리고 2001년 12월 1일 이후 용도 입의 기준 변경, 갱신보증요건 추가, 시설 특약 조건 200 추가. 2005년 4월 28일 이후부터 신용불량자를, 이거는 신용관리 대상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자 미납을 통지사유 및 대손판정 신청 사유에 포함. 개인 신평가 시스템 미적용, 오류 적용 시 면책 사유 신청. 2009년 7월 10일 이후부터 부분보증 약관 면책 기준 통합시켰고요. 예전에는 부분보증하고 전액보증하고 이렇게 틀리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통합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저당권 취득 조건 특약을 양도담보로 취득 시 면책 표현이 변경. 부담권 행사할 수 없는 금액 면책. 그리고 2010년 예전에 보면 선박에 대해서 양도담보 설정하는 거 가끔씩 있죠. 그게 이제 그 소형선박 저당법이라고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그 소형선박에 대해서 담보 취득하는 방법이 양도담보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아마 양도담보 취득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소형선박 저당법으로 바뀌고 나서 아마 2009년 이 정도에 바뀌었는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소형선박 저당법에서 근저당 설정하죠. 어선에 대해서. 그리고 2010년 6월 10일 이후는 갱신기한 연장,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예. 이거 뭐냐면은 그 보증서가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됐으면 그 6개월, 아니 예전에는 6개월인데 지금 9개월이에요. 9개월 안에 연장을 하든지 뭘 해야 돼요. 9개월 안에 하죠. 왜냐면 보증서 만기로부터 9개월이 넘으면 그 보증서가 끝나버려요. 효력이 끝나버려요. 연장이나 이런 걸 못해요. 대화는. 보증서 자체가 효력이 끝나버렸으니까. 그 주의하세요. 9개월. 가끔씩 연체가 한 10개월 됐어요. 그래갖고 나 이제 정상화하겠다. 왔는데 기한 연장, 대화 다 안 됩니다. 보증서 효력이 끝나버렸어요. 그때는 상환이라든지 상환을 못 받으면 대판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그 날짜 주의하세요. 가끔씩 장기 연체된 거 연장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0일 이후 실행 제한 위반 개정. 이거는 그 농신보 대출로 그 상거래 채무 아니면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대출은 거의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실행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5일 아까 제가 처음에 좀
강화됐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거든요. 시설자금 특약 위반 신설, 수탁금융기관 의무 위반 내용 추가 해가지고 좀 강화됐어요. 이게 2021년 10월 5일 이후에 발급된 보증서에 대한 거예요. 그 전 거는 그 전 규정을 적용한 거예요. 당해시설 자부담금을 미투입으로 보증해지금액 감소 시 면책. 예전에는 자부담금에 대해서 농심부에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자부담금 막 20% 같이 있잖아요. 80%는 대출하고 20%는 자부담금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고의 중과실에 의한 과도한 보증으로 감독기간 지적 시 면책. 이게 이제 농구문이나 이렇게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적이 되면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너무 이게 고의 중과실이잖아요. 고의만 없으면 되겠죠. 그냥 중과실. 자기가 봐도 눈에 보내 뻔해. 그런 경우에는 그 농구에서나 이런 데 지적하면 면책이 때려야겠다. 이렇게 개정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좀 강화된 것 같아요. 아무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손 판정 신청. 이제 대손 판정 신청, 이제 첫째 시간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농심보 전산에 사고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채권보전 요구 통지서가 오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시고, 그래도 정상화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손 판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대손 판정이라는 거는 이제 서류를 꾸며가지고 센터에 넣으면 센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인정, 불인정, 판정을 때리죠. 인정이 되면 추후에 이제 금융기관한테 센터가 보증한 금액만큼 이렇게 변제를 해주는 겁니다. 네. 신청 요건이 있어요. 대손 판정 신청을 뭐 연체가 됐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무자한테 정상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거의 3개월은 금융기관에서 우선 갖고 있어라. 이게 대판이 한번 이루어져 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대판이 한번 이루어져 버리면. 네.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한테 연체가 들어갔다고 바로 대판 넣지 말고 3개월 기다렸다가 그때도 정상화가 안 되면 그 이후에 대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채무자가 원금, 분할상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기한이 사용시를 포함입니다. 네.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때에 할 수 있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신청할 수 있어. 이게 다만 여기서부터는 예외사항이에요. 예. 가끔씩 업적평가가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업적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이 안 됐다고 농심부에서 대판 안 해준대요. 근데 우리 지원장님이 자꾸 6월 말까지는 받아와야 된다. 3개월이 안 됐는데 그럴 경우에 이 다만 예외사항이 있거든요. 이거를 활용하셔야 돼요. 이제 예외사항 한번 읽어볼게요. 채무 관계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폐업 등으로 해소가 불가능한 경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사실 이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출장보명서 있잖아요. 사업 포기. 이제 출장을 가든지 안 가든지 전화 상황을 알아보든지 해가지고 출장보명서 하나 작성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야반도 좋아가지고 아예 연락도 두절되고 주변 사람 물어보니까 배도 저기 방치해놓고 몇 개월 동안 운행을 안 한다. 그래서 사업 포기로 본다. 해가지고 출장보명서로 해가지고 3개월 이전에 이렇게 대판을 신청해가지고 받아올 수 있게끔. 네. 가끔씩 센터에서 이제 센터마다 다 틀려요.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또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한번 이게 시도는 해보십시오.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해산, 파산, 회생 및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 사실을 인지할 때. 이게 개인회생 들어가면은 센터에 바로 이렇게 3개월이 안 되더라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채무 관계자의 무자력으로 해소가 불가능한 경우. 이거 무자력은 좀 애매하고 그냥 사업 포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해소 예상액이 극소화의 법적 절차를 시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이거는 그냥 삭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유 내용에 준하는 경우. 우선 위에 두 개만 사례로 많이 있거든요. 사업 포기나 회생 파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2006년 6월 30일 이전 보증서는 이게 만기가 도래된 것에 대해서 대손 판정이 들어갔거든요. 할부금이나 이자에 대해서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분할 상환 원금 및 이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도 대손 판정 신청 가능. 네. 그냥 이건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대손 판정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3월 이내 원금 및 분할 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기한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니까 말 그대로 3월이 지나야지만 대손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채무자한테 정상화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고요.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오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서 빨리 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증서 발급 일자별로 보증 신청이 가능한 날짜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1년까지 이렇게 신청하면 이자를 싹 드렸어요. 근데 1년 이후에 신청하잖아요. 그럼 1년까지만 이자를 주고 1년 이후에 대한 이자는 안 주는 거예요. 다 안 주는 게 아니라 1년까지 이자는 다 드려요. 그런 내용이고, 이거 기간별로 이게 개월수가 다 틀리거든요. 네, 이거 알아두시면 됐고요. 이거는 앞에 설명한 내용이니까 한번 봐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손 판정 신청 시 제출 서류라고 있는데, 이게 농신고 사이트에서 대손 판정 신청을 하면 제출 서류 목록이 마지막에 첨부가 되거든요. 그 서류 목록 순서대로 첨부해가지고 센터에 올리시면 됩니다. 네. 대표적인 걸로 해당 보증부 채무 권리증서 4번, 해당 보증부 채무 권리원장 4번, 그리고 채권보증 관련 자료 4번, 주채무를 실행한 이후에 재산변동 상환표, 채권보증 미조치 사유서 및 소명자료, 기타 대손 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이건 이제 요약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제출 서류 목록이 싹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채권보증 미조치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가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 재산이 실익이 없어. 근데 가압류를 하면 비용만 발생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 선순위 근저당이 엄청 과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권보증 미조치 사유서를 제출하고 가압류를 안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태반이 가압류 그냥 하십니다. 그냥 비용 얼마 안 나오니까 무조건 가압류 하시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씩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한 100필지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99필지를 가압류를 해서 한 필지 빼먹어버렸어.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미조치 사유 하나 넣어가지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냥 인정해주고 넘기는 경우가 있고. 채권자가 채무 관계자 실익 있는 재산의 채권 보존 조치를 완료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게 가압류 조치를 하고 나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대손 판정 신청을 하면 반송이 될 수도 있어요. 반송되면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 이런 거에 추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송보다는 대손 판정 신청 취소 같은 게 있어요. 취소해달라고 해요. 차라리 반송보다는. 그리고 채권 보존 조치는 관리기관 명의로 해야 됩니다. 농신보 보증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기관 명의라는 농신보 명의로 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동일 조건에 보증부 채무가 수개가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넣으셔야 돼요. 따로따로 넣으시면 채무자가 5건의 농신보 담보 대출이 있어요. 그럼 5건 한꺼번에 올리시는 거예요. 농신보 대손 판정 신청하실 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4번 제출 시에는 사무소장의 직인으로 원고대조를 필요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고대조 찍어가지고요. 원심 신청서 반송 및 서류 보완. 우선
그 관리기관은 원심 신청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거나 채권자가 문서에 의거 요청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반송할 수 있어. 대손 판정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압류 조치가 안 돼 있으면 반송하겠죠. 네. 그리고 자료 제공 요청은 거절, 보완자료 요청했을 때 그거를 막 제출을 안 하거나 하면 비협조적이거나 하면 반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대손 판정 신청서를 반송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손 판정 요청 문서에 의가 이거는 이제 그 센터에서 반송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손 판정 신청했는데 거기 갑자기 전산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그냥 판정 때리지 말고 다시 반송해줘라 이렇게 문서를 띄우면 농식부에서 반송해줍니다. 그 반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입증 자료를 제출. 반송을 받지 마시고 반송을 한다고 먼저 통보를 줄 거예요. 그때는 그 사유 같은 게 있으면은 좀 보완해가지고 반송은 되도록 안 받으면 좋습니다. 그 재심 신청은 그 판정이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신청하셔야 돼요. 이 기일 넘으면 재심이 안 됩니다. 재심 안 됐다고 해서 뭐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소송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심 신청이 안 돼요. 소송으로 가시면 돼요. 이제 서류는 원심 판정학 보존센터로 신청을 하지만 그 판정학 보존센터에서 농식부 본부로 이관을 합니다. 심사를 농식부 본부에서 해요. 이제 보증채무의 이행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대손 판정 그 심사가 완료되고 나서 이제 돈을 지급하는 그 단계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 좀 별표 좀 해보시겠어요? 보증채무 이행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빨간 글씨 있죠. 미해소 원금. 그러니까 1억짜리 대출인데 보증소가 90%예요. 그럼 미해소 원금은 보증 금액이 9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천만 원에 대한 이자. 근데 이때 연체이자는 안 드립니다. 정상이자만 드립니다. 꼭 그 연체이자는 안 드려요. 그 헷갈려가지고 가끔씩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체이자 안 드린다는 거 꼭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비용이라는 거는 이 채권 보존 조치했을 때 가압류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까지 싹 지급을 해줍니다. 아까 그 공탁금 보증보험 있잖아요. 그것도 이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용.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드린데 연체이자는 안 드립니다. 예. 그 부분 보증 이거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리고 대부분 보증 채무 이행 청구 기한은 2주일 이내. 이거는 센터에서 정해줍니다. 날짜를 2주일 이내 어떤 날에 신청하시면 그때 이제 그 통장에 입금을 해드립니다. 보증 채무 이행 제출 서류. 이거는 대손 판정 신청 서류가 아니라 대손 판정 신청할 때는 다 사본을 내요. 왜냐하면 불인정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사본을 제출하고 대손 판정이 완료가 됐어. 이제 인정이 떨어졌어. 그때는 이제 원본을 줘야 돼요. 어떤 원본을 주냐면 이제 신용보증 신청서, 약정서 이런 거는 다 드려야 돼. 왜냐하면 센터에서 이제 부상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채무자한테 청구하려면 집행권도 얻어야 되고 그때는 원본 서류가 다 필요하잖아요. 센터에서 배당금 수령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정이 확정되고 나서 보증채무 이제 돈을 줄 때는 이 원본 서류를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융기관에서 예신거래 약정서, 대출거래 약정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본 제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분보증이니까 금융기관에 10%든지 15% 신용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잔존채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사본 주시고 보증서 관련 서류도 있죠. 보증서나 신용보증 약정서, 신용보증 신청서 이런 원본은 센터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센터에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가압류 조치했을 때 가압류 결정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원본도 싹 드려야 돼요. 농심부 명의로 한 것만 드려요. 그 금융기관 명의로 한 건 금융기관에 갖고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보증채무 이행 서류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좀 읽어볼게요. 관리기관이 일부 대의변제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어. 일부 대의변제, 일부 불인정이 떨어져요. 금융기관에 잔존채권이 남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채무자한테 청구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약정서든지 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용보증 약정서는 필요 없고 대출거래 약정서 같은 원본이 있어야 되겠죠. 채권관계 증서 또는 담보 및 담보관계 증서의 일부 대의변제 내용 기재.
이 경우 금융기관은 필시 원본의 연락 또는 반출에 응하고 잔존채권을 전액 회수 시에는 즉시 원본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확약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합니다. 이 확약서는 센터에 양식이 있어요. 대판해줄 때 그 양식에 딱 주거든요. 그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근저당권을 이전해야 할 경우에는 근저당권 이전 계약서 작성에 협조해야. 이게 뭐냐면은 시설자금 같은 경우 특약 조건에 그 당해 시설물에 대해서 1순위 근저당 설정하고 담보용 나온 만큼 해지하라고 하잖아요. 1순위 근저당에 대해서 그 가끔씩 그 조합에서 경매를 진행을 안 하고 센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선해지 특약이 없는 경우. 그게 우선해지를 했으면은 제1순위가 조합에서 담보 해지한 금액만큼 먼저 회수하잖아요. 그 담보물을 경매를 넣고 경매 배당금을 받았을 때 제1순위가 조합에서는 담보를 해지했잖아. 담보회로 나온 만큼 보증서를 해지했잖아. 그 담보에 대해서 먼저 1순위로 가져가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보증 비율대로 안분대로 가져가는데 우선해지 특약이 있으면은 조합에서 경매를 넣으셔야 돼요. 근데 우선해지 특약이 없고 근저당 설정만 부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센터가 말 그대로 보증 비율이 90%짜리예요. 그러면 센터가 보증 비율이 크잖아요. 그럼 센터에서 경매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근저당을 이전해야 돼요. 그때 이전을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90%만 이전하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 해주면 나중에 10%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 네. 이행 방법은 이 변제금은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업무용 통장으로 아마 입금될 겁니다. 금융기관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 전 대의변제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관리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이미 다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은 마치고요.